자, K자, 이게 대통령이 얘기한 거야. 이게 지금 핵심은 다 알고 있어. K자 성장의 그늘이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네? 양극화하고 청년 일자리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맞물려. 제가 그랬잖아요. 하위 50%의 대부분은 60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20대가 다 거기에 포진하고 있다니까. 네?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 고민이 없으면요. 청년들 이 그늘, K자형의 그늘. 반도체가 막 저렇게 했는데 수출 잘 된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은요. AI 관련 투자의 종속 변수인 거야. 미국에서 AI 관련 투자가 만약에 이게 흔들리면은 우리나라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자, 이거 내가 한국일보가 오랜만에 이 기자가 김동욱 기자가 제대로 기사를 썼더라고. 기자는 이런 식으로 저기 써야 돼. 현장에 나가가지고 발로 뛰어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기업 인사팀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우리가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거를 그냥 앉아서 그냥 책상머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 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뛰어서 한 좋은 기사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일보 이 기사가 1월 8일자에 소개된 기사인데 고스펙 아니어도 인턴 경험 없어도 된다. 기업 인사팀이 저는 채용의 기준에.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났어. 회사 관계자들, 인사팀 관계자들한테 가니까는 일부 조직에서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일자리 부분이 비었거나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 필요한 경력직을 빨리 보충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일부 있겠지만은 신입사원 선발할 때는 중고신입을 어디다 갖다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중고신입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여전히 신입을 그러니까는 교육시키고 연수시켜가지고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신입을 뽑는 목적이 기업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신입사원 채용의 목적은 제일 밑입니다. 즉시 투입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자원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이게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60세 이상들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하고 청년 일자리 없어진다고 하죠.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60세 이상들이 해야 될 일하고 신입사원들이 해야 될 일이 같은 회사는요. 그건 미래가 없는 회사야. 미래가 없는 회사라고요. 신입사원은 젊은 피는요. 새로운 일거리를 새로운 사업거리를 만들으라고 뽑는 거예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역할이 틀려요. 역할이. 예? 이게 만약에 서로가 대체제라면요. 대체제라면 그 기업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청 국가 데이터처로 바뀌었죠.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가 분석했어요. 이거 들여다보고 하려면요. 이게 마이크로 데이터 보면은 이게 참 아주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숫자하고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2024년까지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가 이거 아마 처음 소개하는 데이터일 거예요. 처음 소개하는 데이터인데 대기업의 채용 규모를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대기업 정규직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채용 규모에 이게 추입니다. 대기업의 채용 규모예요. 보면은 2023년도에 23만 2,300명 정도로 정점을 찍고 나서 2023년도에 좀 줄어들었어요. 한 2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한 20만 명 이상이 2017년 이후에 이렇게 좀 20만 명 이상으로 좀 올랐다가 경기가 후퇴했던 2019년이라든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라든가 2021년이 코로나 팬데믹에 영향받을 때죠. 요때를 빼놓고는 되게 20만 명 이상으로 좀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대기업의 일자리가.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데이터야. 제가 이거 마이크로 데이터로 다 분석한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의 이 중에서 정규직을 보면요. 2008년도부터 정규직의 이 뽑는 인원수 중에서 정규직이 보면 거의 일정하더라고요. 거의 일정해. 어느 데냐? 한 40, 한 5% 안팎에서 거의
특별한 연도에 그러니까 출력이 있어도 거의 한 45%를 뽑더라고요. 정규직의 비중이. 예? 예, 이상이요. 자, 그 다음에 대기업에 그러면 고용을 결정한 건 뭔가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예? 왜 이렇게 그런가 했더니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하고요. 매출액. 그러니까 이거 물가를 고려 안 한 겁니다. 대기업의 채용 증가율이 거의 비슷해요. 매출액 증가율은 뭐예요? 기업의 성장이죠. 얼마나 물건 만들어 파느냐. 많이 팔리면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손이 많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예? 물건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면은요. 예? 채용 증가율하고 16년 동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고려한 실질 증가율은요. 보면은 실질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가 고려한 실질적인 성장이 적으니까 이거는 대기업 정규직 채용 증가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를 많이 젊은 청년들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업 일자리가 왜 부족하냐 이렇게 질문에 답하려면은 대기업들이 성장을 제대로 충분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성장을 충분히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게 마이크로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대졸 이상자 중에서 정규직 채용 규모를 이제 또 거기서 또 분류해 봤어요. 거의 비슷해. 비율로는요. 전체 중에서 비용이 한 7%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27%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전체 뽑는 인원수도 예? 인원수를 대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입사원들인 거죠. 대졸 이상자들. 그 다음에 20대 대기업 소위 말해서 신입사원들인 거죠. 신입사원들. 20대 대기업에서 대졸 정규직 채용 규모 실상을 보게 되면요. 아까 전체 채용하고 거의 비슷해 이것도. 전체 채용의 추이하고 비슷하다고요. 2023년도에 최고를 찍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를 찍었었고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걸 보시게 되면요. 자, 되게 중고 신입이라는 게 30대 초거든요. 30에서 34세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가는. 근데 이 오렌지 색깔이 중고 신입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연령적으로요. 그 다음에 20대가 위에 파란색이고 서로 추이가 거의 비슷해요. 단지 뭐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격차가 그러니까 이 중고 신입을 좀 더 많이 뽑는 추세가 최근 한 4, 5년 동안에 조금 증가했지만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 신입을 최근에 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일자리 감소와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결정났느냐? 대기업의 성장의 속도가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소위 대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한다면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가 찬 건 뭐냐면요. 이제 사교육비까지 최근에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가게가 얼마나 힘들면은.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게 1월달 초에 다 나온 기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교육비 10년 새 60%가 증가했다. 예? 초등학생 1인당 44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초등교육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잘못된 기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써서 그래요. 이걸 인원수당 보게 되면요. 이게 초등생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초등생이 250만 명이고 고등학생은 그것의 절반 정도인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요. 예? 뭐 자연히 그러니까 초등생이 많을 수밖에 없지. 절대액은요. 그렇죠? 그런데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고등학생이 제일 빨라요. 아무래도 대입을 앞둔. 예? 이거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밑에 기사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황소부터도 안 보낸다. 요즘 대치동 학원이 심상찮다. 여러분 황소가 뭔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선 황소가 뭐지 그랬었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자녀 교육시키는 분은. 황소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 자, 일단 먼저 교육비 추이부터 봐보세요. 2007년도부터 제가 이거 쫙 추리해봤어요.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보게 되면요. 2017년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져.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비도 빠르게 증가한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요. 예? 2017년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는 해잖아요. 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민주정권이 정권 뺏기는 이유가 있다니까는. 예? 뺏기는 이유가 있어.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24년에 예? 이게 1인당 평균 사교육비니까 연간입니다. 624만 원. 평균입니다, 이것도. 예? 중학생이 588만 원. 초등학생이 530만 원. 무슨 뭐 대학교 등록금 같았고 저거 보면은요. 황소는 뭐지 그랬죠? 그거 제가 알려 드릴게요. 기가 찰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사교육비가 급등합니다. 예? 2007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17년까지는 그러니까는 저기 중간에 수치가 있잖아요. 수치를 제가 그래서 이거 다 쓰게 되면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 이후에 빠르게 이 그림의 그래프에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실질로 계산도 마찬가지고요. 물가를 포함해서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계층별로 보게 되면요. 소득 계층별로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은 상위 20%가 그러니까 이 하위 20%부터 이 하위 80%까지 저기 뭐니까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이런 증가 속도가 좀 저기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다가 상위가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위가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는 사교육비도 많이 지금 투입한다는 얘기야. 즉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한테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소 얘기했죠. 황소가 뭔가 그랬더니만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저는 이거 교육에 종사하면서요. 제가 지난 학기에도 저는 학생들 과제나 시험을 보면서요. 인공지능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애들이 이걸 써도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요. 심각해. 아이들 보면 내가 너무 미안하고 불쌍해 죽겠어. 우리나라 영유아 영어 사교육 잘 많이 들었죠. 예?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시장이요. 예? 이게 지금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초등학생 때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게 목표랍니다. 참나 진짜 수능 영어 1등급을 받는 게 영유아 때 초등학생 때 소위 선행학습이 저거 하는 거죠. 이게 수학에도 마찬가지 도입돼가지고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자 이거예요.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소위 유치원 연령이죠. 6, 7세 때 사고력 수학학원을 보낸대요. 사고력 수학학원을요. 근데 초등학교 2, 3학년부터는 뭐냐면은 중학과정을 학습한대요. 중학교 과정을. 참나 이게 미쳐도 이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빠른 애들이 2학년 늦어도 3학년 때는 예? 중학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이상 선행학습하는 거죠. 이걸 선행학습 한 애들이 가는 데가 황소라는 거예요. 황소가 뭐냐면 무슨 생각하는 황소 학원이라는 게 학원에 그걸 따가지고 황소가 된 거예요. 예? 학원의 명칭이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데야.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뭐냐면 고1 과정인 공통수학을 시작해가지고 고1 과정을 초등학생이 5학년이 고1 과정하면 5년 선행하는 거잖아요. 5년 선행을 목표로 하는 게 이 황소교육이야. 그러니까 황소학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송아지 학원을 또 다닌다는 거예요. 이 황소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예? 이 선행학습 5년 선행이 목표인 거예요. 5년 선행. 5년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7년 선행으로 간다는 거야. 7년 선행으로요. 여기 황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황소 과정 안 거친데 바로 7년 선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황소는 여기 또 이제 무슨 이 용어도 참 과하더라고요. 황소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는 이게 또 있는가 봐요. 반복적으로. 애들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보게 되면요. 뭘 이렇게 과제를 해주고 저는 애들한테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니네들 그러니까 그냥 뭐 강의만 듣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데이터로 이걸 확인하자 이거예요. 다. 그것도 뭐냐면 1차 자료를 가지고 1차 데이터를 가지고 즉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남이 쓴 데이터 말고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그걸 그다음에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시켜요. 근데 그 다음 주제로 또 바뀌잖아요. 그럼 비슷한 데이터를 똑같이 가는데 애들이 또 못해요.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는 애들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우리 집 애들 옛날에 보게 되면은 그 학습지 보게 되면은 그냥 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애들 이렇게 막 뭡니까 숙제 내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풀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비슷한 과제가 나오면은 그걸 아는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니까는 다시 누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게 그 용어가 뭐랬더라? 그것도 황소와 관련해가지고 뭐라 그러던데 그것도 앞에 제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잠깐 좀 열어볼게요. 앞에 있었나? 앞에 있었네. 없었네요. 누적으로 반복해서 그러니까 지나간 것도 같이 문제에 포함시켜가지고 모의고사 때 이렇게 계속 반복 훈련시키는가 봐요. 애들이 잊어버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7년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따로 이제 팀을 구성해가지고 강사 섭외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자기들 딴에는 영재 애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속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학습을요. 예? 그러고 나서 이 목표가 뭡니까? 의대 진학이지. 의대 진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학습이 외주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교육이 그러니까 붕괴되지.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는 학원에서 애들이 다 하고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 그러니까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은 넌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사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니까요. 학습의 외주화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점수 위주 교육. 경쟁 교육이죠. 이게 선행학습이 3년에서 5년, 7년으로 계속 거대는 이유는 뭡니까요? 남들하고 차별화해야 되니까. 예? 아니, 이거를 그 어린애들한테, 아니, 나 초등학생한테 수학 정석을요, 푼다 그러더라고요. 수학 정석. 예?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수학 정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나, 그래가지고,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뭡니까? 점수 위주 이 경쟁 교육에 맞추어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이게 왜 그랬어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가지고 쭉 1년 세우기로 하고, 그 속에서 누가 가장 피해봅니까? 나오됩니까? 지방대학이지, 뭘. 지방대학이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불리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게 지방격차로 또 나타나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요.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UCLA도 있고 버클리도 있고 좋은 대학이 많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만들자는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회경제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면요.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미국은 구글을 창업한 애들이 사업을 할 때요. 처음에 검색 엔진 서비스로 이렇게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목표가 뭐가 있었냐면요. 인공지능 쪽으로 간다는 것이 목표가 있었어요. 걔네들은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 서비스 사업에 간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걸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식인 거야. 예? 이게 식민지형 저거죠. 식민지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다 지금 지방마다 비슷한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에 생산 중심에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은 그 점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누가 빨리 그러니까는 많은 지식을 빨리 습득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AI 시대 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AI 시대 때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요.
니네들은 이제 질문이 이렇게 없냐. 이게 실력이 늘려면은 호기심이,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냐면요.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은, 많은 애들이요. 점수에 맞춰가지고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잖아. 예? 자기가 그러니까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도, 예? 안 하는 학과라도, 건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영학과보다도, 그거 가지고 만약에 연대나 고대를 갈 수 있는 좀 학과가 좀 가더라도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뭘 아이들은 다 자기 칼라가 있는데 원래가 그 칼라를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이게 없어져 버리게 돼. 그리고 점수 만드는 기계로 다 바뀌게 돼. 기계로 애들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질문하는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같이 상호 협력하는 것도 없고.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요, 서울대 10개 만들어봤자 또 그 속에서도 서열화가 될 겁니다. 또 서열화는 또 만들어질 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 매년 수능 볼 때마다 예국에서 이 조롱거리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조롱거리로. 그러니까 BBC에서, 영국에 그러니까는 BBC에서, 예? 영어의 그러니까 본고장 아닙니까요, 영국이. 여기서 그러니까 매년 조롱거리로 수능 영어를 가잖아요. 예? 수능 영어를. 뭐라고 합니까요? 악명 풀 정도로 어렵다 이거예요. 한국의 영어 이 시험이. 예?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이, 해독하는 수준이나 이거고, 그거 완전 미친 짓 하는 것 같다. 예? 우리가 수능의 목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요?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 목표가. 예? 목표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출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변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줄 세우기. 1등급 맞는 애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만들어야 되죠. 줄 세우기. 이런 상황 속에서 사교육이 가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문제는 뭐야? 그러면 굉장히 서울대 나온 애들은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시대에 맞는 인재로 이게 육성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이 지역격차를 가기 위해서 가잖아요. 지역격차를. 제가 이 지역격차는요, 산업생태계가 식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영남 쪽에다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났냐? 기존의 산업체계가 그러니까 생명이 다하니까 기존의 산업체계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같이 몰락해버려. 같이 몰락해. 그게 뭐냐면요. 국가 데이터에 들어가는 지역별 1인당 그러니까 소득, 실질 가처분소득을 보게 되면요. 제주도가 꼴찌, 경북이 꼴찌에서 2번째, 경남이 꼴찌에서 4번째, 대구가 꼴찌에서 6번째. 이 영남 지역들, 주로 산업단지가 많은 제조업이 많이 집중됐던 지역이 왜 이렇게 지역 소득이 낮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 봐보세요. 왼쪽하고 오른쪽 보면 오른쪽이 주로 영남 산업단지가 많이 밀집돼 있었던 지역들이라고요. 울산을 빼놓고는. 예? 이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산업생태계가 수명이 다하다 보니까는 박정희 때 만들었던 산업생태계가 제조업 중심의 역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25년 전 2000년대는 어땠었느냐? 경남이 중간보다도 위에 있었어. 상위에. 부산, 대구 이런 게. 대구도 그러니까는 위에서 5번째였었어요. 예? 근데 이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 영남 지역들이 다 밑으로 내려갔어. 25년이 지나니까. 왜? 이 식민지역 산업 생태계가 수명이 다하니까. 수명이 다한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 수명이 다하니까.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요, 기본적으로 식민지형이야. 미국이 그러니까 고부가 같이 거의 걔네들이 만든 산업 생태계 중에서 일부의 기생을 해가지고 역할 분담해가지고 하는. 저 그러잖아요. 지금도 반도체도 미국에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식어버리게 되면은 같이 타격받아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교육은 제가 했으니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얘기했죠. 지난 33년간요. 박정희 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생태계가, 결과가 이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 90년대 초부터 쫙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6개가 제조업에 있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15명 이하로 줄어들었어. 쫙 줄어들잖아. 파란색이 민주당 정부, 빨간색이 국힘당 저거예요. 정권과 관계없이 쫙 줄어들잖아요. 이 결과가 지금 영남 지역에, 그러니까 소득 후퇴로, 지난 25년간 소득 후퇴로 이어진 거야. 예? 이걸로 이어진 거야. 특히 20대 여성들이 엑소더스, 20대 여성들이 엑소더스 일어난단 말이에요. 20대 여성들이. 자, 이거 봐보세요. 지난 33년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영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임금 직종이,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분야가 사업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IT 강국에서 만든 게 정보통신이잖아요. 성장률에 있어서 봐보세요. 금융정보 사업 서비스가 외환위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봐보세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졌잖아. 예? 금융도 그렇고, 정보통신도 그렇고, 사업 서비스도 그렇고, 다 떨어지잖아. 우리나라는 뭐냐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데도 실패한 거고, 평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산업체계를 다양화해야 되는데, 산업체계를 다양하게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25년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미래 신성장 동료 산업 육성해가지고 10대 이런 거 걸었었어요. 10대 신성장 동료 산업 육성하자. 예? 그때 제가 알기로 이광재 그 양반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랬었어. 국정상황실장하면서. 그리고 이명박 때는 그게 17개는 들고, 박근혜 때는 그것이 거기서 창조경제까지 추가되고, 문재인 때는 그게 그러니까는 무슨 플랫폼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고 하고, 지금은 이제 AI 저걸로 간 거예요. 지난 25년간 미래 신성장 동력 만들기가 실패한 결과인 거야.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갔으면은, 산업구조 고도가 됐으면요, 정보통신이나 사업서비스의 성장률 기여가, 이게 수치가 높아져야 돼. 안 됐잖아. 새로운 사업을 또 못 만든 거야.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근데 거기다가 자영업까지 줄어든 거지. 자영업은 뭐예요? 가게들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의 소득의 후퇴가 바로 이제 그걸 말해주는데, 이런 거를 외면하고 지역의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못 만드는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서울대 쉽게 지역에다 만들어봤자 서울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자, 거기다가 지금 2%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이게 성장률, 빨간색이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숫자가 개인소득 증가율이야.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성장률이 2.73%였었는데, 근데 개인소득 증가율은 1.29%야.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2%를 목표로 해. 목표로 하면은요, 1%도 안 나올 거란 얘기예요. 개인소득 증가율은요. 거기다가 반도체에 편중이 돼 있으면은, 반도체 이외의 부분들은 더 낮을 거란 얘기죠.